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you, and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nk you. 네, 이렇게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동맹 관계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몰랐던 이야기는 그럼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70년 넘게 끊이질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철수 시에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엄전 실장님, 사실 트럼프 2기의 외교 안보 인사로 누가 올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동맹들과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약간 무임승차, 대한민국이 미국의 등에 얹혀서 안보를 그냥 너무 편하게 간다 그런 마인드였고요. 지금도 트럼프가 대한민국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국방비 부담이 너무 적다. 네. 미국은 GDP의 3.5%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은 2.5%밖에 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군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는 네. 그 방위비 부담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트럼프는 4년 전에는 50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100억 달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현재 미국과 협상해서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천억으로 했으니까 트럼프의 기대 수준과는 너무너무 이제 사실 적은 부분이죠. 세 번째는 미국과의 무역 적자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그린웰 전 주독 미국 대사인데요. 예. 이 그린웰은 안보적 동맹은 비즈니스 동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예.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청구서에 대한 돈을 내면 된다 저런 발언을 했던 거군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한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 아마 이제 백악관에 있는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유력한 인물인데요. 그래요? 이 사람 예.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미국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항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을 중국 쪽으로 돌려야 된다. 두 사람이 만약에 미국 그 외교안보의 핵심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 기자께 여쭤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교안보 핵심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의 동맹에 대한 인식, 또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이 2기에서 철수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는 예. 비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미국 정계에서 그리고 군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그리고 가장 힘이 센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 이란을 제외하고 세계 국가가 다 한반도 근처에 있죠. 그리고 그들이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점점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요. 네. 즉, 한 군데의 주한미군이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떤 점에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한 번에 전력을 잃을 수도 있다. 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주장을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 트럼프랑 꿍짝을 맞출 수 있는 엘브리치 콜비라는 인물이 트럼프의 손을 잡고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주한미군을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하지만 재배치나 감축, 역할 조정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통수권자가 내가 하고 싶어 그렇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해당 지역의 전략과 군사 전략을 면밀히 살펴본 뒤에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기성 정치인들은 암묵적으로 이에 따라요. 하지만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그런데 진짜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 이 트럼프의 측근이자 차기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해거티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해거티 의원이 좀 그분의 말의 행간과 그리고 함의를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로, 그러니까 가장 파워가 센 패권 국가죠. 그런데 그렇게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동맹과 혈맹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한반도에 그들이 어떤 투자를 했느냐? 주한미군이 그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꼭 무슨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5천 원을 냈는데 물건을 안 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건 투자 비용이고 그리고 그런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언제나 우리가 같이 일하자라고 하면 같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거는 어쨌든 트럼프 본인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이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그냥 당선이라고 하자면은 지난 5월에 한번 그 타임지와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기사에서 이제 그 기자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그런 가능성이 있냐,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주한미군의 철수의 당위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를 좀 제대로 대우해달라, 우리가 도와주지 않냐, 그래도 좀 제대로 대우.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말을 할 때 물론 그 과거에도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이건 70년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무상으로 우리가 원조한다. 그건 아닌데 자꾸 의도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더 지불을 해야 된다. 분담금이 더 높아져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대우를 해달라.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계속해서 관련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그런데요, 트럼프가 저렇게 대선 후보 시절뿐만이 아니라 재임 기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꾸준히 압박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일화가 하나 있던데 이게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 등장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 좋은 때다. 그리고 50억 달러를 북한 미사일 덕분에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한국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냥 한국에서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정말 진심으로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방위 분담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레토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선 때도 아주 잘 써먹었고 일기 때도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방위 분담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임승차했다라는 오후 정보를 주면서 자신의 인기를 구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한미군이 언제부터 이 땅에 주둔을 했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죠.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선 이남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야 되는 병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 병력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처음에 들어온 병력은 약 7만 2천 명 규모고 제24군단 소속 예하의 병력들이 와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때 당시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까지 계속 있다가 1948년 9월부터 철수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네.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이 됐기 때문이에요. 1949년 정도가 되면 6월 달에 군사 고문단 한 500명 정도를 제외하면은 미군 병력이 전체가 다 빠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데 다시 이 땅에 주한미군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25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6.25 당시에 참고로 가장 미군 병력이 많았었던 연도가 1953년도예요. 그때는 32만 명의 미군 병력이 이 땅에서 우리와 네. 같이 싸웠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후죠. 아이젠하워 정부는 뉴딜 정책과 대량 보복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력 필요 없으니 2개 사단 정도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자 하고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은데 2개 네. 사단이나 남겨놓을 필요 없다. 1개 여단만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병력은 빼자라는 네.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무시되고 2개 사단이 남게 됐습니다. 그 네.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소련의 위협이 아직도 상존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군 병력이 없으면 공산주의 세력들이 오판을 해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미군 병력이 이렇게 한 번에 샥 빠져버리면 유엔군이 패퇴했다라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공산 측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북진할 위험이 있으니 작전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의 전력 규모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한미군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주한미군의 전력 규모를 이야기할 때 병력 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보통 28,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28,500명은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 병력이 그래요? 이 땅에는 예.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상군 그리고 공군, 해군 쪽으로 좀 살펴보면 지상 병력의 주축은 미 2사단이 모체가 된 연합사단의 순환 배치 여단 및 포병 여단 그리고 제2전투 항공 여단 등이 있고요. 병력 수는 약 10,000여 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10,000명은 아니고 10,000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군력은 미 제7공군이 주한미군 공군의 주요 전력으로 볼 수 있고요. 해군은 현재 부대 체제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전력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1945년에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사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 대목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1949년 주한미군 철수는 땡땡땡땡으로 이어졌다. 땡땡땡땡으로 이어졌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기자님 맞습니까? 혹시 답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저게 글쎄요. 저는 좀 퀴즈에 좀 약해가지고 네.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면 무슨 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북한 침공입니다. 북한 남침. 남침, 네. 그렇죠. 정확하게 남침이죠. 남침이죠. 네. 그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까 50년 한국 전쟁과 얽혀 있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1945년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한반도의 미국 남쪽에 미국 군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군인이 이제 당시에 한반도의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1947년 4월에 한 문서가 등장하는데요. 네. 당시에 로버트 패터슨 육군성 장관이 딘 애치슨,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국무장관 대리에게 전문을 보내는데 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서 조기 철수해야 한다. 그래요? 이렇게 네. 대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육군 자원이 과도하게 이제 고갈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무부는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졌어요. 1948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이제 공식화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듬해 그러니까 1949년 6월까지 그러니까는 6.25 터지기 1년
전이죠. 한국 전쟁 1년 전이었는데 그때까지 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사는 결국 미국 오판의 역사거든요. 네. 근데 이 전략적 오판 바로 그때 바로 1년 후죠. 결국 북한의 남침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한반도 전쟁 발발로 다시 주둔을 시작한 게 주한미군인데 그러면 1953년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사이에도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예. 가장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뭐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핵심 내용은 아시아의 어떤 일은 아시아인에게 맡기자.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시아인들에게 맡기자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알아서 해야도록 냅두자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것은 당시 196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안보에는 매우 치명적인 매우 이제 위험을 주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닉슨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면서 1953년에 그 휴전 당시에 미군은 한국 전쟁으로부터 명예롭게 철군하려고 할 때 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군에서 정말 잘했던 신의 한 수가 한미 방위 협정을 맺은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어느 한 나라가 특정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양 국가는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이런 그 상호 방위 협정이 있었는데요. 당시 69년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닉슨 대통령에게 한미 상호 방위 협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왜 대한민국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느냐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뭐 어찌 보면 다행인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닉슨 대통령이 예. 개선을 하지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일단 일단락이 되고 어쩌면 우리 안보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종의 도움을 주는 그런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한 번 더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자, 퀴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미 카터는 취임 땡 숫자를 말씀하시 주시면 됩니다. 네. 몇 일 만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 굉장히 짧은 날이니까 퀴즈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취임한 자리 수죠? 네, 8일 아닌가? 8일? 혹시 답을 알고 저는 있을까요? 예. 한 7일. 그래도 7일. 네. 일주일은 걸렸겠죠. 일주일. 네. 점점 근접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거보다 짧습니까? 네. 예. 답은 뭔가요? 정답은 6일. 6일이요. 6일 만에 네.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최근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1975년 그 베트남 전쟁에서 예. 미국이 패망한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 그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강할 때예요. 거기다가 당시에 카터 대통령은 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을 더 축소해야 더 평화에 가까워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 당시에 굉장히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큰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반도 입장에서도 가장 큰 이슈였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카터 대통령이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 지금 현재의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카터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우군인 민주당에서 결국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이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네. 한국 입장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그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카터 대통령이 결국 네.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럼 다시 이 트럼프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게 트럼프가 그러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려면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또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좀 짚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태 기자께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조약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파병되어 있는 건데 네. 그들이 그냥 갑자기 군통수권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병력 다 빼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취임 후에 공화당 인사들이 국회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네. 법을 바꾸면 돼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의회를 장악하게 되지 않나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능은 하다는 말씀인데 예. 사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가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이 전략에 의해서 배치돼 있는 아주 잘 배치돼 있는 병력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혹은 돈을 안 줘서 뺐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례도 하나 언급을 해보면 독일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사례입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예. 트럼프 1차 대통령 당시에 독일이 그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1.5% 정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미국 트럼프가 유럽 나토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은 왜 유럽의 안보를 미국한테 의존하느냐. 최소한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2%의 방위비는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그럴 돈이 없다. 우리는 경제 성장에 쏟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때 유럽에 대해서 네. 일단 독일을 표본으로 해서 그렇군요. 독일에 네. 있는 주한미군을 뭐 벨기에나 이태리나 또는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 기존 그 주동 미군을 50%로 줄이겠다 그런 압력을 넣었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반도 패권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뜨게 될 텐데요. 이게 이 엄전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 때문에 한반도 패권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미묘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과 북에 군사적으로 100만 이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도 뭐 핵심 사항인 것이고 네. 그 주위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각각 서로 이쪽의 진영 쪽에서 남북을 지원하는 형세입니다. 일종의 그 세력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 만약 미군이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가정에서 그 얘기를 균형이 한다고요? 이제 예.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그 동해 바다에 러시아의 선박과 잠수함, 함정, 폭격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에는 중국의 함정, 잠수함,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네.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뭐 국가적으로나 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패권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어느 쪽이 군사적으로 더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자기들의 의도한 대로 안보 환경을 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주한미군의 철수는 그런 안보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적 패권 측면에서는 러시아 또는 중국 또는 북한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죠. 두 번째는 돈 그림이 뜨는데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반도 우리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수출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선진국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OECD 국가들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예. 우리 국내 총 생산에 비해서 수출입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경우에는 그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네.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다 이제 싶은데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의 이제 축소와 철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축소의 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철수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우리가 잠시 이 한국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국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이 유라시아 대륙의 그 동맹 세력하고 대서양 태평양의 그 연합 세력하고의 경쟁 지점에서 이 동유럽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서아시아 지역, 지금 중동 문제 있죠.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국이 보기에 가장 그 성공 사례가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성공 사례에서 군사를 뺀다 이런 위험한 짓은 한국 입장이 아니라 미국 예. 입장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그 실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안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만약에 네.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런 말씀.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남침인데 이게 뭐 이전에 한국 전쟁과 비슷하게 또 발발할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예, 북한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인계철선이 없어졌다라고 오판을 하고 예. 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네. 그들은 예전엔 공세적인 작계 위주로 작전을 했습니다. 즉 남침을 기습적으로 해서 기갑 전력을 투입해서 단시간에 남한의 주요 도시나 아니면 전략적 거점을 점령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북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상당수를 러시아에 지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를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만약에 이 땅에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북한이 더 잦은 도발을 할 수 있겠으나 네. 완벽한 남침, 그러니까 전체적인 남침을 6.25 때처럼 다시 할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할 점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짚어봤지만 태기잡기 한 번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가능성, 주한미군이 철수될 가능성을 시청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현재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정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점을 쳐야 되는 그런 건데요. 제가 뭐 트럼프랑 직접 통화를 하는 그런 사이면 그냥 정말 예. 시청자분들에게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시원하게. 드리겠는데 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든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그는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확률은 없어요. 근데 예. 그가 바보 같은 결정,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면 또 다른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아니면 재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 50% 확률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전면 철수는 한 30%. 그리고 그렇군요. 나머지 한 10에서 20%는 지금 현황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9년 주한미군 철수는 땡땡땡땡으로 이어졌다. 퀴즈를 내주신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북한 남침. 네, 북한 남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퀴즈를 맞춰주셔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